안녕하세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쌈무이 방송을 몇 개 사연 듣다가 이렇게 제 사연도 제보해 봅니다. 성인이라면 아마도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각자의 생활에 바쁘다 보면 가까운 지인과 만나서 밥 한 끼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그 사실을 말이죠. 저에겐 그 선배가 그랬습니다. 게다가 저는 경기도에서, 선배는 강원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마음을 먹고 가려고 해도 막상 주말이 되면 몸이 따라주질 않더군요. 매번 술 한잔 하러 간다는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통화만 하다가 2주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퇴근 후에 샤워를 하고 맥주 한 캔을 마시다 잠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한번 잠에 빠지면 다음날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자는 스타일인데 그날 밤은 저에게 섬뜩한 악몽이었습니다. 집이 원룸이라서 침대에 누우면 현관문이 보입니다. 그날 밤 누군가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죠. 잠이 확 달아난 저는 긴장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조용하더군요. 전 잠결에 잘못 들은 거라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잠결에 비밀번호 4자리 중 첫 번째 숫자를 누르는 소리에 또다시 잠에서 깼고 전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고 112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버튼이 눌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샵키까지 눌러지며 문이 열렸습니다. 핸드폰의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데 팔에 도저히 힘이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열린 문으로는 성인 여자로 보이는 한 명과 키가 작은 어린아이로 보이는 사람 2명이 보였고 그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생전 처음 눌려본 가위에 정말 너무 긴장하고 무서웠는지 갑자기 피곤이 또다시 몰려왔습니다. 아침이 되어 출근을 해서 동료 직원들과 담배를 태우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다고 농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같은 꿈에 시달리면서 계속 가위에 눌리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이런 상황에 정말 무섭기도 했고 매일 밤을 그렇게 시달리니까 무척 피곤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는 급기야 집 근처의 모텔에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만 갈아입고 출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인에게 물어 점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무당이 저를 보자마자 여자 2명하고 남자 1명이 찾아왔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 순간 어이가 없어서 여자 둘은 맞는데 남자는 아닙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때려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웃으면서 그러게 좀 만나주지 그랬어. 그렇게 말하더군요. 순간 저는 그 선배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복비 얼마예요? 그냥 가면 안 돼. 부적 써줄 테니까 꼭 가져가야 된다. 부적이요?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님도 무속인이라서 저도 촉이 좀 있는데 괜찮을 것 같네요. 그냥 갈게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점집을 나오자마자 선배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전화를 몇 번 더 하고 메시지도 보낸 후에 전 저녁이 될 때까지 선배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녁 8시가 넘어가도 연락이 없자 그 무속인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지 참 고민이 되더군요. 어차피 다음날이 일요일이고 하니 우선 강원도로 가면서 다시 연락을 해보자 하고 차를 몰게 됩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나는 차도 별로 없는 고속도로를 속도를 내며 가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게소로 빠져서 확인해 보니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다짜고짜 지금 어디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잠시 강호동의 친한 선배를 만나러 간다고 운전 중이라며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꿈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 돌아가신 외할머님께서 검은색 자동차의 뒷바퀴에 발이 낀 채로 살려달라고 우셨다는 겁니다. 전 설마 아니겠지 하고 제 차의 왼쪽 뒷바퀴를 살펴봤는데 공기가 빠져서 조금 기울어져 있더군요. 이 상태를 모르고 운전을 했다니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달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소름이 끼치더군요. 전 바로 보험회사를 불러서 처리를 했고 일이 이렇게 되자 지금 내가 가는 게 맞는 건가 싶어졌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 가보자 하고 다시 차를 몰아 강원도에 도착을 해서 시내를 지나갈 무렵 그때 선배의 전화가 왔고 전 왠지 모를 안도감과 반가움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은 선배가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차를 돌려 시내에 있는 경찰서로 갔고 그곳에서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술 한잔 하러 간다면서 통화를 했던 바로 그날 선배와 형수, 딸 이렇게 세 가족은 생활고에 지쳐서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형사분께서 보여준 핸드폰 메시지 임시 보관함에는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면서 수없이 고쳐 쓰다가 그러다만 문자들이 수십 통이 있었습니다. 형사분 말이 제 이름으로 계속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어야 했는데 증거물이고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연락하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장례식장에 영안실에 보관된 세 분을 바다가 보이는 따뜻한 곳에 뿌려드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군대에서 10년이란 시간을 알고 지냈지만 서로 저녁 후에는 얼굴 한번 보기가 쉽지가 않더군요. 참, 뭐가 그렇게 바쁘고 힘들었는지, 사는 게 참 뭔지 씁쓸하고 황망한 마음을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며칠 후 선배가 꿈에 나오시더군요. 저에게 미안하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며 말입니다. 제가 그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얼굴 맞대고 선배의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어주기라도 했더라면 선배 가족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진 않았을까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선배 가족의 명복을 빕니다. 선배, 정말 죄송합니다. 그곳에선 편히 쉬세요.